8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불입니다. 불의 용도 중에서 인류 문명에 가장 영향을 줬다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익혀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 에너지를 증기를 매개체로 해서 동력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증기기관의 핵심적인 화력으로 교류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린더호프 궁전의 이 프로젝트가 최초의 화력 발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핵폭탄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국제 정세에 많은 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토카막의 원리, 토카막이라는 기술이 토카막을 이용한 인공태양 전쟁이 지금 한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불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산업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8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불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불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이란 무엇인가? 물질과 산소가 연소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물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와 물질이 결합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격렬한 그러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불을 보게 되면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시각적으로 볼 때 이 플라즈마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나무를 뗀다든지 종이를 태울 때 불을 본다는 것은 플라즈마 현상인데 좀 더 이 현상을 확대하게 되면 불을 지피지 않아도 이렇게 비슷한 아크 모양의 이러한 플라즈마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정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빛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불은 열도 주었지만, 철을 가공할 수 있는 열도 주었지만 빛도 주었습니다. 이제 불을 선물을 받은 인간은 나머지 12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다 특성이 다르죠. 이것을 한눈에 이렇게 쉽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이 다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밑에 이제 담뱃불이 있는데 담뱃불의 온도는 대략 한 80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놔뒀을 때 800도이고 이것을 실제로 피는 순간에 온도는 1000도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촛불의 온도는 대략 1400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톨치, 우리가 용접할 때 쓰는 파란색 불꽃의 온도는 2000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색깔로만 측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불은 다양한 물질이 연소될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꼭 그것이 그러니까 온도와 매칭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55도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불을 우리는 직접 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불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불마다 온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불이든 열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만들어 왔고 현재 산업 사회를 이끌어오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원시인을 우리가 호모 이렉투스라고 말합니다. 이렉투스는 서서 걷다 이런 것이겠죠.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쯤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모 이렉투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150만 년 전에서 10만 전까지 그렇게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호모 이렉투스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호모 이렉투스가 처음으로 100만 년 전부터 이미 불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즉 호모 이렉투스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 맞다면 호모 이렉투스가 가장 먼저 불을 사용한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호모 이렉투스가 불을 사용하는데 과연 어디에 사용했으며 그 사용한 용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했길래 현대 인류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의 용도 중에서 인류 문명에 가장 영향을 줬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익혀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불을 가지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습격을 막는다든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불을 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을 익혀 먹는 게 중요할까요? 불을 익혀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불로 익히면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작은 하나의 사실 하나로부터, 이 팩트로부터 인류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불을 얻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705년 영국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뉴커먼이 바로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와트가 있죠.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하지 않았어요. 증기기관을 발명한 진짜 사람은 뉴커먼이에요. 물론 뉴커먼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증기기관을 발명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해결책을 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뉴커먼이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별로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다 와트가 했다고 믿고 있죠.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것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밑에서 물을 끓이죠. 불을 펴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증기가 나오면 그 압력을 통해서 동력을 하게 되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불을 피우면은 불이 뭐든지 상관없다 그랬죠. 뭐든지 산소와 결합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기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뭐로 바꾸게 되는 거죠? 물을 매개체로 하는 증기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압력 에너지로, 불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증기라는 압력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증기는 동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원운동으로도 될 수 있고, 일단 동력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어디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죠. 네, 그죠?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 에너지를 증기를 매개체로 해서 동력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증기기관의 핵심적인 그런 기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뉴커먼이 만든 이 증기기관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열심히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펌프를 해서 피스톤을 위로 올리고 나서 증기를 다 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뿜어줍니다. 근데 이 물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실린더의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게 돼요. 식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효율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펌프질 때마다 식었다가, 그러면 식는다는 건 뭐냐면은 증기 압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증기 기관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쓸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발명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명했다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그걸 본다면 실제로 증기를 처음 만든 사람보다는 제임스 와트가 기여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제임스 와트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스팀을 응축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실린더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물이 주입이 돼서 스팀을 만들어내도 이 실린더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증기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사방팔방에 다 쓰이는 것이죠. 뭐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방직기계, 옷감 짜는 방직기계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석탄을 캐내는 그런 곳에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철도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동력이 만들어진 순간 불 에너지가 동력으로 전환되는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을 동력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동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어떤 동력을 얻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만 떼면 돼요. 불만 열심히 떼고 있으면 동력이 엄청난, 인간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동력혁명이 바로 산업혁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불의 혁명이 있었다. 불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의 시작은 독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866년 에른스트 지멘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자이자 사업가였어요. 이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텔레그램 모르스 부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신기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때 1866년에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교류 발전기입니다. 물론 지멘스도 역시 발전기라는 것을 처음 만든 인물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코일이 잔뜩 감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코일이 잔뜩 원래 발전기는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직류 발전기, 그 전까지 있었던 발전기였는데, 지멘스는 교류 발전기라는 것,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을 처음 고안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전기가 되는가?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뭐든지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전기가 생깁니다. 돌 손으로 돌려도 전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스팀이 있었죠, 그죠? 스팀으로 돌리면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물레방아에다 연결하면은 물로도 전기가 생기죠. 뭐든지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는 장치를 만든 게 바로 지멘스예요. 이 지멘스가 이 다이나모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모를 만들어냄으로써 전기 산업이 혁신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자기네 방식대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이 중요하다. 네. 결국 교류 발전기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전 운동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모든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지멘스의 그 교류 발전기를 사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제 요한 지그문트 슈커트라는 독일인이었죠. 이 사람은 린더호프 궁전이라는 그 현재 뮌헨 근처에 있는 바바리안 지역인가, 거기에 있는 궁전을 불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러니까 뭐 베르사유 궁전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여러 개의 화려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방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를 달고 그 전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스커트는 이 다이나모 교류 발전기를 장착을 해서 화력으로 교류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린더호프 궁전의 이 프로젝트가 최초의 화력 발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난 시간 그 빛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오게 되면 바로 그 시기는 전구가 탄생한 시기하고도 일치하고 있어요. 제임스 스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상품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확보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는 전구 이상의 훨씬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도처럼 전국의 전력망을 깔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꿈꿨던 그러한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슨은 전구 산업을 내 손에 붙잡은 후에 전구에 공급할 전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에디슨 뉴욕 발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1882년. 거의 전구 사업을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발전소 사업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이 미국 최초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석탄을 뗐죠. 지금도 화력 발전소의 많은 부분은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불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전구 사업과 그 다음에 발전소 사업을 두 개를 합쳐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쫓겨나죠. JP 모건에게 쫓겨났는데 전류 전쟁에서 테슬라한테 직류를 고집하다가 쫓겨나고 지고 그래서 회사에도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가졌던 그 전력에 대한 비전, 빛과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원동력이 된 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비전은 옳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은 전구로 밝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죠. 문제는 어떻게 그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전등을 밝힐 것이냐예요. 그 당시에는 수력 발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뭐 그 당시 수력 발전이란 것은 흐르는 물에다가 물레방아를 다는 정도였어요. 인공적으로 큰 댐을 만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력으로는 그 많은 뭐 마천루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등을 다 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소모를 감당하는 방법은 화력 발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이때부터 대세가 됩니다. 전력 생산의 대세가 되게 되죠. 그렇다면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료가 있겠죠. 마침 또 그때 석유 산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LA에 있는 엄청난 유전이었어요. 당시에는 LA도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화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유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또 정확하게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을 이뤘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시점에 항상 록펠러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출발했지만 지금도 전력에 필요한 전력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화력 발전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화력 발전 때문에
석유가 현대 산업사회의 뿌리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물론 석유가 뭐 이미 제가 석유 강연 시간에 얘기한 대로 석유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화력 발전. 네.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을 때워야 되는 연료로 사용했다. 이 부분도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1933년에 독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독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19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히틀러가 독일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독재를 이루게 됩니다. 네, 독재가 되는데 나치는 기본적으로 게르만 민족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당이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제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유대인들 특히 과학자들이 이제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탈출했던 두 사람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와 유진 위그너. 이 두 사람은 헝거리 출신 물리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1934년에 바로 히틀러가 집권한 바로 이듬해 탈출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실라드르 레오라는 또 다른 핵 물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실라르드도 역시 헝거리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텔러와 위그너는 실라르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죠. 실라르드는 물리학자였고 핵무기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라르드는 핵무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를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 정보를 정부에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이제 히틀러의 야망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실라르드는 정부 고위층, 대통령 적어도 위로 올라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망명한 학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실라르드가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실라르드는 아인슈타인을 설득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라르드와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레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사실 공동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실라르드가 썼고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이 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저명한 학자가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읽어줄 거니까. 그래서 이 편지가 전달이 되죠. 1939년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핵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잔혹동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뭐 핵무기 아버지 이렇게 핵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은 핵 개발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핵 개발에서 유일하게 기여한 부분은 바로 이 편지에 자기 사인을 넣도록 허락했다는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의 그게 다 깨지는 게 다 들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편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루즈벨트는 이 편지를 보고 미국도 바로 핵 개발에 핵무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라고 바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검토를 하게 되죠. 네. 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든지 아니면 핵무기가 가져올 그 임팩트를 두려워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훗날 핵무기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인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을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래서 핵무기를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러한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39년이었는데 이 편지가 전달된 바로 몇 달 후에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이 불과 1년 만에 서유럽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장악하죠. 그래서 1940년 12월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 다음에 히틀러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맨하탄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굉장히 아마 역사에 남을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소들을 세우고 거기서 흩어져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컸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기술적인 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보안도 중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인물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핵무기를 일반적으로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에 서명한 거 이외에는 큰 기여한 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맨하탄 계획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저는 오펜하이머를 꼽습니다. 네. 진정한 천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흥미로운 건 아니죠. 불행하게도 오펜하이머는 전쟁 후에 폐인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저기 여담이지만 2차 대전 때 그 많은 학자들이 똑똑한 학자들이 전쟁에 기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뒤끝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스티브 내시, 여러분 뭐 암호를 풀었던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었던 내시도 정신병을 얻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애니그마 암호를 풀었던 튜링도 자살을 하죠. 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핵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폭탄이 개발이 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바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핵폭탄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국제 정세에 많은 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고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리가 없었죠. 소련은 이미 핵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핵 개발한 시점은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소련으로도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소련도 역시 비슷한 정보를 받았고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재밌는 얘기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2주 후에 미국의 핵무기 설계도가 소련 정보부 책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만큼 스파이들이 활약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설계도가 소련의 핵 개발을 얼마나 앞당겼는지 그건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앞당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1949년 소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핵이라는 가공한 무기를 축으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냉전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핵 개발입니다. 미국의 핵 개발과 그리고 그에 이어진 소련의 핵 개발. 이 두 가지가 이 두 나라가 이룩해낸 이 핵폭탄 때문에 만들어낸 핵폭탄 때문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 세계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그 위력으로 보니까 핵폭탄을 막 사용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을 평화롭게 쓰자는 그러한 평화를 위한 핵이라는 이러한 독트린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53년이고 이때 주장했던 이 독트린으로부터 현재의 핵을 안전하게 쓰는 이런 기구가 이제 감시하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핵폭탄이 아닌 핵을 에너지로 쓰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1년 후에 최초의 핵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상업용 핵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신 사진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핵 발전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냐예요. 이곳은 바로 소련의 오브닌스크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몰랐겠지만 세계 최초로 핵을 평화롭게 사용한 국가는 소련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평화롭게 핵을 쓰자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핵 발전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핵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소련을 시작으로 뭐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핵 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 발전소가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할 거로 생각했지만 청정 에너지로 발전할 거로 생각했지만 화력 발전소를 이제 누르고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될 거로 예상을 했지만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안전도의 문제가 되죠. 1979년에 미국의 3마일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카터 대통령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을 시키죠. 그리고 다시 1986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체르노빌 불이 납니다. 당시 흑연을 이용하는 그런 핵발전소였는데 약간 구식이죠. 구식인데 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하는데 불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리고 체르노빌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여러분도 직접 경험을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했겠지만은, TV를 통해서 확인했겠지만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이래서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한, 핵 발전소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 대중의 공포심이 결국은 핵 발전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핵 발전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잘 보시면은 대략 2000년부터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철이나 다른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 발전의 발전 총량은 지금 플랫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수평으로 유지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점은 2000년이 되는데 보통 핵발전소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90년대부터 핵 발전에 대한 그러한 희망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2010년 이후에 조금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핵발전 양이, 발전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핵발전소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세워진 핵발전소들이 동작을 가동을 하면서 핵발전의 총량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중국을 뺀다면 사실 나머지 국가를 보면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한 핵의 안전, 핵 발전의 안전에 대한 그러한 그 대중적인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것이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3의 불, 제2의 불, 제3의 불이라고 말했던 핵 에너지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이 불, 새로운 불에 대한 집념은 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불을 찾아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집중하게 되는데. 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태양이죠. 네. 태양은 인류가 꿈꾸는 궁극의 불이에요. 자, 이 궁극의 불인 태양을 한번 보면은 표면 온도는 대략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5,855도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 온도가 있어요. 내부 온도는 무려 1,360만 켈빈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내는 에너지는 초당 9와 10의 10승 메가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상상이 안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 인류가 유일하게 사용했던 두 번 중에 하나죠. 했던 그 최초로 사용했던 핵폭탄이 대략 16kT 정도 돼요. 네. 즉 1메가톤은 히로시마 원폭의 60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다시 9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대략 540 곱하기 10의 10승 메가톤의 에너지가 매초 1초마다 태양으로부터 뿜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수십억 년 동안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따라하고 싶은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네.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융합과 핵분열을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발전이라는 것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핵분열은 굉장히 원소가 많은 그런 복잡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원소가 쪼개지는 순간에 나오는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불이죠. 그 불을 통해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핵 분열 발전을 할 때는 아주 불안정한 그러한 쉽게 분열이 되는 그러한 원소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라늄이죠. 네, 그 우라늄을 잘 가공을 해서 조금만 에너지를,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때려서 그걸 통해서 그 우라늄이 쪼개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핵 분열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순간적으로 폭발 같은 엄청난 폭발 같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늦추는 거죠. 물을 쓰든 흑연을 쓰든 그 에너지가 일순간에 방출되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속도를 낮추죠. 그래서 서서히 그 에너지가 방출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기본적으로 폭탄이죠. 폭탄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위험하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거를 놓치면은 통제가 안 되죠. 녹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 우리가 핵융합을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아주 단순한 여기요. 반대. 아주 심플한 아주 가장 원소가 작은 원자수가 적은 그러한 것들이 더 복잡한 원자가 많은 그런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수소죠. 수소와 헬륨 뭐 이런 것들. 수소가 헬륨으로 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그러한 에너지를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핵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태양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태양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인류가 핵융합 기술을 구현한 것이 1950년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최초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지만 저렇게 동그랗게 플라즈마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지름이 25cm짜리 아주 작은 도너스 모양의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저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핵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은 문제가 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태양 안에 아까 온도가 1300만 도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류가 인간이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면은 그 온도는 1억 도가 넘게 돼요. 그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둘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 1억 도가 넘는 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둘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기술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알려면 다시 시간 거꾸로 흘러갑니다. 바로 1949년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소련의 핵무기 실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의 이름은 안드레이 사하로프입니다. 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하로프 박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로프 박사는 이 핵무기랑은 별 관련이 없어요. 네. 사하로프 박사가 왜 우리에게 유명하냐면은 197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전부터 사하로프 박사는 인권주의자이고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소련에. 그래서 소련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정부로부터 계속 많은 시련을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사하로프 박사가 그런 평화주의자고 이렇게 공산주의 반대하고 이런 그런 일을 했던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하로프 박사는 원래 아주 뛰어난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안정적으로 고온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떠한 기술적인 진보는 다 여러 사람의 일들이 품앗이처럼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하로프 박사와 또 다른
동료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고온 플라즈마를 1억 도가 넘는 온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둬낼 거냐.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사로프 박사가 만든 아이디어가 뭐냐면 토카막이라는 것입니다. 토카막. 네, 토카막인데 이 토카막이라는 아이디어로 이거를 이제 이론적인 것과 디테일한 그러한 그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지만 사로프 박사 직접 이것을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디어는 다 내놨지만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유리 야블린스키 박사가 역시 소련입니다. 소련의 야블린스키가 바로 실제로 1958년에 토카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토카막 저기 보시면 저기 보이는 저 기구가 이제 토카막인데 저 안에다가 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가두는 실험에 성공을 하죠. 자, 그렇다면 토카막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빨갛게 도너스처럼 이렇게 쭉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플라즈마입니다.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저 플라즈마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온도는 1억 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동그랗게 예쁘게 그 플라즈마 모양, 도너스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강력한 자개장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개장 안쪽으로만 플라즈마가 존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현상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구 안에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 같은 액체를 흘리게 되죠. 그러면 액체가 데워지겠죠? 그게 뭐가 돼요? 증기가 되죠.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이 토카막의 원리를 뭐 예전에 그 공상과학 만화 같은 데 보시면 전자총을 쏘게 되는데 전자총을 레이저 강성 같은 거 쏘면은 예전에 만화를 보면은 레이저 강성 쏠 때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도너스 모양으로 감싸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 토카막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 당시에 만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그 토카막의 원리로 이 레이저 빛을 가둔다 이런 개념을 그 만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토카막이라는 기술이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MIT에서 만든 것인데 MIT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이 토카막을 건설해서 인공태양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토카막을 이용한 인공태양 전쟁이 지금 한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불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핵발전소 기술도 세계적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겠는데 다행히도 한국도 지금 K-스타 프로젝트로 해서 이 토카막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운 토카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인류가 정말 집요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새로운 불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영원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불을 향한 그런 집념과 집착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인공태양 기술 같은 경우는 2027년이나 뭐 30년 정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불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향한 인류의 집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뭐 언제든 이게 컨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나오고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 수많은 과정 그리고 수많은 경쟁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인더스토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게 좀 전향적이고 집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더스토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9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입니다. 지구 표면을 물이 차지하는 덮고 있는 비중은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을 이어주는 초거대 제국입니다. 공사도 어려웠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외교적인 부분이었어요.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 과정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게 됩니다. 화력 발전소도 뉴욕에 세웠고 동시에 위스콘신주에서 수력 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물은 무한대의 에너지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